자, 전국 열혈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경제 공부 시작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미시경제학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건 여러분 기회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회비용이 왜 제일 먼저 배우는지 그거부터 한번 가보고 우리 기회비용을 한번 실생활에서까지 어떻게 우리가 배우는 것이 다만 이론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여긴 대학 강의 시간도 아니고 물론 대학 강의 시간보다 절대 수준이 낮지 않습니다. 더 높은 수준에서 여러분 같이 공부할 텐데 그런데 대학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현실적으로 기회비용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까지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공부하는 건 지금 무슨 학을 공부하죠? 경제학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럼 경제학은 도대체 얼마나 된 학문일까요? 학문 중에서 우리 제일 오래된 학문은 뭘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철학이겠죠. 철학의 역사가 제일 길고요. 자, 나머지 학문들은 생각보다 여러분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뭐 윤리학 같은 경우 우리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서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치학 그럼 이제 플라톤이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윤리학 그럼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었고 논리학 그래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과목들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과목들은 사실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저는 사회학을 전공했는데요. 사회학 그러면은 여러분 오거스트 꽁트라는 사람이 나와야 돼서 여러분 역사 200년도 돼 안 되거든요. 경제학은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 경제학자 하면 떠오른 사람 한 명밖에 없죠. 아는 경제학자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구죠? 최진기라고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저는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그거 농담이라도 여러분 그런 말씀하시면 큰일 나요. 자, 그래도 진짜 아는 경제학자 한 명 없습니까? 누구나 떠올리죠. 바로 이 사람이겠죠. 코가 주먹만 했다고 합니다. 자, 바로 아담 스미스죠. 그래서 이 아담 스미스가 여러분 경제학을 출발시키는 겁니다. 이 아담 스미스가 1776년에 책을 씁니다. 그게 바로 뭐다? 국부론이라는 책을 쓰죠. 그러면서 우리가 경제학은 탄생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의 출발점을 꼽게 되면 아담 스미스를 꼽는 거고요. 사실 아담 스미스가 이 책을 썼을 때만 해더라도 이제 우리 국부론 이건 경제사 시간에 배우겠지만 철학 경제학 교류하고 책을 쓸 수가 없죠. 왜? 이 당시엔 경제학이 없으니까. 그래서 원래 이때 만들었던 건 여러분 뭐냐면은 철학 논문으로 발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Nation Wealth라는 여러분 제목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부의 그 근원과 원인에 대한 고찰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 발표한 연도가 1776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30년밖에 안 된 것이 바로 뭐다? 경제학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776년 되게 재밌거든요.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 쓸 때고요. 그다음 이 연도 하면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버스턴 티테카 뭐예요? 미국이 독립전쟁할 때가 바로 1776년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여러분 뭐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왕 하면 누굴 꼽을 수 있겠어요? 조선시대 둘 하면 앞에는 세종, 뒤에는 정조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뭐 한다? 그래서 정조가 집권할 때가 바로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해야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 쓰고 있고요. 아담 스미스의 절친한 친구가 바로 휴미였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휴미 여러분 뭐예요? 죽던 애입니다. 그래서 휴메 죽으면서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 쓰면서 미국은 독립정쟁하면서 정조는 개혁정치를 출발을 시켰다. 이때가 여러분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1776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국부론이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학이 등장하는데 자, 아담 스미스는 이 국부론이라는 책을 무슨 학 논문으로 썼다? 윤리학 논문으로, 철학 논문으로 썼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야, 이건 더 이상 무엇으로 분류할 수는 없겠구나. 기존 윤리학으로는 분류할 수 없는 그 당시에 야 이건 더 이상 윤리학이라고 하면 안 되겠어. 그럼 이 국부론이라는 건 기존의 윤리학과는 완전히 뭔가 달랐다는 거죠. 그 다른 게 뭐냐는 거죠. 그 다른 걸 여러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는요, 우리 근대적 경제학이 탄생하는 건데, 자, 제일 첫 번째 뭐가 되느냐? 요 두 가지가 여러분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되는 거냐면요, 저 위에도 써 있지만 전부 다 무슨 연구를 했다? 양적 연구라는 것이 경제학의 특징입니다.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영적 연구. 그래서 우리 경제학 하면 되게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GDP 같은 건 뭐가 되겠습니까? 경제학의 제일 대표적인 거죠. 국내 총생산. 전부 다 뭐 할 수 있습니까? 수치화할 수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GDP는 얼마다? 그냥 머릿속에 딱 넣으셔서 1000조다 이러면 개념이 잡히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곱하기 1인당 국민소득 2천만 원 때리면 얼마가 나온다? 이게 1000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일본 지진 때문에 어렵지만 일본 GDP는 얼마다? 그럼 한 6천조 정도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5배에서 6배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진 게 일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환율 때문에 자주 바뀌는 건데 뭐 일경 한 6천조 정도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5에서 18배의 규모를 가진 것이 미국 경제다. 이렇게 딱 보면 금방 나오는 거예요. 북한 GDP 얼마냐? 뭐 한 60조쯤 될 겁니다. 많이 잡아줘봤자 귀염둥이 나라죠. 그래서 삼성 연간 매출보다 작은 나라. 그래서 북한이라는 나라가 실제로 삼성보다 작은 나라예요. 오케이? 둘의 공통점 공화국이죠. 북한 공화국, 삼성 공화국. 또 공통점 3대 세습. 자, 여러분들 말씀드린 거지만 전부 다 무슨화할 수 있어요? 수치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치한단 말을 뭐 한다 그래요? 양적 연구라고 그러죠. 기존 윤리학이라는 건 양적 연구라는 게 아니잖아요. 철학이라는 건. 철학은 양적으로 따지질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다 뭐예요? 이전엔 여러분 중세 시대예요. 하느님의 은총 몇 점?
하느니의 사람 몇 점, 100점 만점에 100점?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래서 경제의 첫 번째 특징은 양적 연구랍니다. 양적 연구라니까 여러분 기본적인 특징이 나옵니다. 무슨 점이 좋을까요? 양적 연구라면. 아, 그렇죠. 얘랑 얘를 비교해 보세요. 자, 우리 친구랑 누가 더 키가 커요? 예, 금방 뭐예요? 얘는 키가 100, 얼마예요? 키가 152. 얘는 키가 얼마예요? 168. 자, 뭐가 돼요? 남자예요. 자, 뭐가 되겠습니까? 키를 하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두 개의 대상을 비교해서 무슨 할 수 있습니까? 분석할 수 있죠. 누가 더 크구나. 비교 분석이 가능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금방 무슨 화 시킬 수 있습니까? 객관화 시킬 수 있죠. 아, 우리 선생님의 키는 얼마입니까? 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뭐예요? 종합 검진을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키가 더 컸더라고요. 네, 전 진짜 내 나이도 무슨 키가 크나 했는데 키가 제가 183.8이더라고요. 제 세대 때는 그게 되게 큰 키였습니다. 지금도 큰 키지만 자 183.8이라고 그랬죠. 무슨 객관적이고 무슨 연구를 할 수 있더라? 정밀한 연구할 수 있더라. 그래서 경제학이 여러분 기본적인 특징은 비교 분석이 가능하고 객관적이고 정밀한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도 봤지만 기존 윤리학에서는 모든 인간을 기본적으로 어떤 인간으로 바라봅니까? 하느님이 우리 인간을 볼 땐 기본적으로 물론 자유의지를 남용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선한 존재죠. 네, 근데 아담 스미스가 그걸 뒤집죠. 알고 보면 모든 인간은 무슨적 인간이다.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기적 인간이다. 딱 나오는 거죠. 인간은 우리 아담 스미스의 제일 유명한 구절이 뭐가 됐습니까? 우리가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이유는 푸주간 주인의 무엇이 아니라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푸주간 주인이 더 돈을 벌고자 하는 무슨 심 때문이다? 이기심 때문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기적 하니까 우리가 좀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합리적. 예, 비슷하죠. 어쨌든 무슨적 인간을 바라본다? 합리적 인간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 합리성 할 땐 이거는 이성적인 인간하고는 좀 다르다는 개념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예. 합리성이라는 거는 이성적인 사람이 합리적인 거지만 좀 틀린 것인데 예를 들면 이 합리성이라는 건 항상 뭐를 갖다 머리에 염두에 두셔야 하냐면 경제학에서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거는 전부 다 경제학에서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항상 최소의 무엇으로 인풋으로 최대의 아웃풋을 거두고자 하는 행동만을 우리는 무엇이다? 합리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의하시겠어요? 이런 행동을 갖다 우리는 뭐하다? 합리적이다. 이게 바로 경제적 합리성이에요. 그래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성은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 이제 저 같은 사람 보면 아주 굉장히 냉철하고 멋지고 고독 저 친구 참 이성적이야 이런 표현 쓰잖아요. 예. 그때 쓰는 이성적하고 경제학의 합리성의 용어는 다르다. 알겠죠? 경제학의 합리성이라는 건 최소의 무엇으로 인풋으로 최대의 무엇을 아웃풋을 창출하는 행위를 우리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앞에다 뭐 도구적 합리성 또는 경제적 합리성 이런 표현을 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야, 이제 나온 거예요. 아담 스미스 너의 국부론이란 책은 말이야. 네가 말이야 이걸 철학 논문들을 냈는데 많은 사람이 보기에 이건 도대체 이전까지 우리가 배웠던 철학하고는 너무나 다르구나. 그래서 이건 새로운 이름을 붙이기로 하겠어. 그럼 뭐라고 붙일까? 그래, 경제학이라고 붙이자. 그러면 그 경제학의 특징은 뭐냐? 인간을 상정하는데 어떤 인간? 이타적이고 남을 돕는 인간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을 상정하고 야, 이걸 분석하는데 전부 다 무슨 화시킬 수 있구나? 수치화시켜서 비교 분석하고 객관적이고 정밀한 연구라는 새로운 학문이 등장했구나. 그게 바로 무슨 학이다? 경제학이다. 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제학들을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느냐? 전부 다 합쳐서 지금은 여러분 뭐예요? 지금 시대는 뭐 한 거죠? 말던하죠, 말던. 현대죠. 모던의 반대말이 뭐죠? 모던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냥 벽을 데려다 놓고 얘기하는 게 낫겠어요. 우리 벽님, 모던의 반대말이 뭐예요? 자, 모던의 반대말 뭐가 되겠습니까? 에휴, 왜 그러세요? 클래식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21세기잖아요. 지금이 모던한 거고, 이때는 모던한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클래식 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 무슨 경제학이다? 고전 경제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 스미스가 고전 경제학을 출발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후로 이제 고전 경제학자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느냐? 이건 우리가 이제 경제사 시간에 따로 배우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알아만 두자고요. 한 50년쯤 지나니까 야, 우리가 누가 나오겠습니까? 노동가치사를 갖다 확립시켜 나가는 리카르도가 나오고요. 리카르도하고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인구는 뭐로 증가하는데? 인구는 아니겠습니까? 인구는 무슨 급수? 기하급수로 증가하는데 식량은 산술급수로 증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다. 멜셔시. 예, 이런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급은 수요를 창출한다. 누가 나오겠습니까? 세이. 뭐 이런 친구들을 우리는 통틀어서 무슨 경제학자다? 고전 경제학자다. 이렇게 묶어 세우는 겁니다. 머릿속에 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고전 경제학의 거꾸로 문제점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고전 경제학의 문제점 뭐가 되겠습니까? 금방 나오시죠. 고전 경제학의 문제점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이거 근대적 경제학 다른 말로 고전 경제학 아닙니까? 근대 반대가 현대. 그럼 근대적 경제학은 양적 연구와 합리적 인간을 상정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거꾸로 질적 연구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죠? 고전 경제의 특징. GDP는 여러분 뭐예요? 국민 총생산이죠? 국내 총생산이죠? 그 나라 경제 규모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그 나라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엔 부족한 지표죠. 1인당 GDP가 높다고 그 나라 국민의 삶의 질이 무조건 높은 거 아니죠. 그런 것들. 왜? 질적 연구를 하기 어렵다. 금방 나와야죠. 왜? 이건 무슨 연구를 하는 거니까? 양적 연구하니까 첫 번째 특징, 질적 연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전 경제학의 기본적인 문제점은 질적 연구가 어렵죠. 금방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주관적인 행복의 만족도라든가지,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 어쨌든 주관적인 이런 지표들은 측정하기 어렵고요. 두 번째, 이거 금방 나오죠. 최근에 가장 도전받고 있는 거죠. 정말 인간 합리적이냐? 아주 이게 대단한 논란이 되는 거죠. 이거 잠깐만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최근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경제학들이 나오는 거예요. 야, 정말 인간이 합리적이야? 우리가 그렇게 합리적으로 행동하나? 실제로 그렇습니까? 우리 그렇게 합리적으로 행동하나요? 모든 행동은? 고전 경제의 기본적인 틀은 뭐가 되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전제를 삼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예가 되게 많죠. 그래서 요새 나오는 제일 많은 예들이 이제 이런 예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합리적으로 행동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커피만 하더라도 어디 커피가 더 맛있는데 그 커피가 알고 봤더니 아프리카에서 사람들 착취해서 만든 커피래요. 그랬더니 사람들 안 가잖아요. 우리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잖아요. 합리적이면 그거 가서 먹어야겠죠. 축구공을 살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뭐가 됐느냐. 아빠들 봤더니 아프가니스탄에서 막 노동 착취해서 만든 공이래요. 그럼 그 공 사시나요? 산다고 하지만 겉으로는 안 한다고 그러죠. 있죠. 그냥 실제로 안 하시잖아요. 우리 합리적으로 안 하는 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건 좋은 의미에서 하는 거고 아주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1km를 갖다 걸어가면요. 오케이? 새우깡을 100원 주고 새우깡을 100m 걸어가면 새우깡을 1,000원짜리 새우깡을 500원 주고 살 수 있어요. 친구 걸어가요, 안 걸어가요? 당연히 걸어가죠. 미친 듯이 걸어가죠. 뛰어도 가겠습니다. 그런데 100m를 걸어가면요. 오케이? 뭐가 돼야 될까요, 우리? 벤츠 자동차를 갖다가 500원 깎아서 쌀 수 있어요. 자, 이거 걸어갈 사람 있겠습니까? 없죠. 사실 알고 보면 이걸 걸어갔으면 이것도 걸어가야죠. 그래야지 인간은 무슨적 행동하는 겁니까? 합리적 행동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건 하지만 이건 안 하거든요. 인간은 결코 뭐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최근 이제 경제학에서 많은 도전 주제로 떠오릅니다. 특히 우리 뭐가 터졌습니까? 이제 고전 경제학이 있으면 고전 경제학의 뒤를 이어서 여러분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걸 다시 하는 거를 신고전 경제학자들이 출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신자유주의적 경제학, 신자유주의 경제학도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걸 상정을 했는데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그 전제가 붕괴가 되는 거거든요. 야, 정말 인간들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행동했느냐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요새 많이 등장하는 게 이제 뭐 진화 경제학 같은 게 등장하는데 저는 뭐 이렇게 뭐 이 경제학이 뭐 대단하다 뭐 이런 뜻은 아니고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제 이런 흐름까지도 있어요. 진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적자 생존이잖아요. 그럼 이제 적자 생존이란 건 뭐가 되겠어요? 강한 놈이 살아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 진화 경제학에서 흐름은 뭐가 되느냐? A라는 집단이 있고 B라는 집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A라는 집단은 굉장히 협동을 갖다 강조하는 집단이고 B라는 집단은 뭐를 강조하는 집단이다? 경쟁을 강조하는 집단이었다 이거죠. 근데 어느 집단이 결국 살아남더라? 적자 생존에? 이 집단이 살아남더라 이거죠. 오케이? 그럼 이건 협동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인간은 무슨적 존재다? 이타적인 거죠. 경쟁한다는 건 무슨적 존재예요? 이기적 존재죠. 이런 흐름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적자 생존의 논리가 뭐예요? 강한 놈이 살아남는 거고 강한 집단이 살아남는 건데 인간이란 동물은 다른 동물하고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슨 생활을 하는 동물이죠? 인간은 군집 생활을 하는 동물이죠. 그러니까 그냥 개체들만 있는 동물의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경쟁하는 동물들이 어떻게 돼요? 더 빨리 일어나고 살아남죠. 근데 늑대만 하더라도 여러분, 야, 저 늑대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제가 아주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늑대가 얘네들이 왜 대단하냐면요. 와, 장살 아니에요. 사냥할 때 완전히 뭐로 사냥합니까? 집단적으로 사냥하죠. 그래서 10마리가 이렇게 있어요. 실제로 거기서도 집단이 10마리가 있었는데 얘랑 얘랑 결혼해서 새끼가 나오고 얘랑 얘랑 결혼해서 새끼가 나오잖아요. 근데 새끼를 공동 타가합니다. 얘네들이 기르는 게 아니라 공동 타가예요. 그리고 10마리 중에서 1마리가 남아서 보모 역할을 합니다. 9마리가 사냥을 가면. 뻥 같죠? 진짜 그래요. 그래서 9마리가 협동해서 늑대들 협동해서 사냥하는 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협동을 해서 사냥을 하는데 그 중에 9마리 중에서 1마리가 다쳤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안 버려요. 얘를 데리고 와서 나머지 8마리가 사냥을 가고
보모 옆에 하나가 더 남습니다. 다친 게. 나을 때까지 보살펴 주는 거예요. 테어케어랍니다. 작살이죠. 어떻게 테어케어하는지 아세요? 먹이를 가서 잡아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럴 힘이 없거든요. 먹어서 반쯤 소화시킨 다음에 개워냅니다. 그래서 애도 먹이고 보모도 먹이고 다 같이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사실 이 늑대도 뭐예요? 집단 생활하니까 경쟁보다 뭐가 더 강조됩니까? 협동이 더 강조되죠. 협동하지 못한 집단은 뭐 되겠어요? 도태됐잖아요. 협동하는 집단이 결국 뭐 했습니까? 살아남지 않습니까? 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도 진화경제학에서, 진화경제학이 다 이런 건 아니에요. 네, 이 중에 이제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뭐냐면 결국 인간은 집단적인 존재다. 군집적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군집적 존재에서는 오히려 협동을 강조하는 집단이 경쟁을 강조하는 집단보다 더 독자성, 생명성이 더 강하다. 그래서 승리해서 버텨낸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신자유주의의 일방적인 경쟁만 강조하는 것은 경쟁도 있어야 되지만 협동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죠. 자, 어쨌든 이게 이제 고전 경제학이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고전 경제학이 탄생을 했는데 고전 경제학이 또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 다시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요. 두 번째 이제 경제학의 전제로 갈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다 배웠다고. 인간의 욕망은 뭐하다고 배워? 무한하다고 배우지. 그래서 첫 번째 전제가 인간의 욕망은 뭐하다? 무한하다는 거거든. 근데 욕망은 무한한데 재화는 뭐 되어 있다? 한정되어 있다. 이게 경제학의 출발점이거든. 오케이? 이게 사실 고전 경제의 출발점인데 나는 사실은 이것도 개인적으로는 좀 부정하는 생각이 있어요. 왜? 난 이게 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부정할 사람이 없죠. 재화는 유한하지 않습니까? 근데 욕망은 무한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한정돼 있지 않나요? 돈 얼마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딱만 나오면 나오잖아요. 그죠? 네. 돈이 얼마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네. 10억이면 만족한대잖아요. 네. 얼마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10억. 소박하잖아요. 귀염둥이들. 자, 여러분 보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욕망은 무한하다 그러는데 과연 그러냐 이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어쨌든 기본 경제학의 전제는 욕망은 무한한데 재화는 뭐 되어 있어요?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욕망은 무한한데 재화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을까요? 욕망은 무한한데 재화는 한정되어 있어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누구 만나고 싶어요, 남자? B 만나고 싶어요. 친구 무한한 욕망이군요. 자, B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무한한 욕망인데 주변엔 B가 있어요? B가 뭐 지구 걸어다니면 다 B가 걸어다녀요? 아니죠, 그죠? B는 어쩌다 B 같은 남자는 한번 눈에 띄고, 그죠? 주변에 온통 이런 어이없는 작것들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재화는 뭐 돼 있어요?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뭐 할 수밖에 없어, 그 안에서. 그럼요. 그래도 그 안에서 골라서 살아야죠. 뭐 할 수밖에 없다?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경제의 대전제는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선택을 하는데 되게 재밌죠. 우리 무슨적 선택해야 되죠? 합리적 선택해야 되죠. 그럼 이제 합리적 선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전부 다 무슨화 시켜야 돼요. 수치화 시켜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뭐다?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느 경제학을 공부하더라도 제일 먼저 우리가 기회비용부터 배우거든요. 우리가 기회비용부터 안 배우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막스주의 경제학을 공부한다. 그럼 제가 또 여러분 특집으로 우리 경제사 시간에 제가 또 막스주의 경제학 또 자세하게 다루드려야 되겠지만 뭐 막스주의적 비주류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느나 제일 먼저 저 비주류 경제학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도 뭐 특별히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건 주류 경제학이니까요. 주류 경제학에서는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근데 기회비용이란 말 자체보다 기회비용을 왜 배운다? 자, 다시 욕망은 무한한데 재화는 한정돼 있어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비가 널려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 소장님이나 카메라맨이나 둘 중 하나 고르셔야 돼요. 인생 슬프죠? 자, 근데 어쨌든 그걸 갖다 골라야 되는 것이 우리 친구의 문제인데 그래도 어느 걸 고르는지 더 합리적인지를 갖다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럼 두 사람을 뭘 해야 돼요? 점수화 시켜야겠죠? 네, 그래서 우리 뭘 배운다? 맨 처음에 배우는 것이 기회비용입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은 뭐냐? 자, 여러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회비용은 뭐 어려울 것도 없죠. 자, 내가 우리가 또 오늘 하면 여러분, 자, 여러분 가면 이게 5달러짜리고 1달러짜리거든요. 한번 나와보실래요? 자, IQ 테스트입니다. 자, 하나를 골라보세요. 자, 우리 친구가 1달러를 골랐습니다. 자, 우리 친구가 1달러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선택한 걸 경제학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편익이라고 그래요. 자, 받아보세요. 이건 뭐라 그런다? 편익. 예. 오케이? 그러면 1달러짜리 선택하는 바람에 선택 못한 건 뭐죠? 5달러짜리죠. 이게 바로 뭐다?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기회비용은 뭐가 되냐면 어떤 하나의 재화를 선택함으로써 선택하지 못하죠. 그럼 다르게 말하면 뭐죠? 포기되어지는 것의 가치다. 이렇게 됩니다. 다시 기회비용은 어떤 재화를 선택함으로써 포기되어지는 재화의 가치다. 그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기회비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는 지금 가지면 안 돼요. 좀 계속 있으셔야 돼요. 두 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죠?
자, 이걸 선택함으로써 포기된 건 뭐죠? 이게 포기됐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기회비용이 커요? 편익이 커요? 기회비용이 크죠? 이런 경우 무슨 적 선택했다 그래요? 비합리적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여진 겁니다. 어이없다? 오케이. 조금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5달러짜리 골라보세요. 네. 자, 보통 같으면 그냥 골릴 텐데 시켜야 됩니다. 자, 5달러짜리 골랐죠. 편익이 얼마요? 5달러. 기회비용 얼마죠? 1달러. 오케이. 자, 끝났죠, 여러분. 기회비용이라는 건 자, 이번엔 무슨 적 선택한 거죠? 합리적 선택했죠. 왜 뭐가 더 컸었습니까?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크니까. 금방 이해되셨죠? 기회비용 여러분 재밌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들어가시면 안 돼요. 계속 저랑 함께 놓으세요. 자, 우리 한번 가봅니다. 자, 우리 세 가지 중에서 하나 골라보세요. 자, 이제는 좀 사람 돼가는 순서가 밟고 있어요. 자, 인간이 돼가고 있어요. 자, 이거 선택했죠. 기회비용은 얼마다? 얼마겠어요? 네? 6달러.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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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가 다 알면서도 지금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믿고 싶어요, 저도. 자, 가봅니다. 자, 뭐냐면 친구가 이거 자, 친구는 여기서 몇 개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럼 이걸 선택하는 바람에 선택 못한 건 뭐예요? 그렇죠. 이거나 이거죠. 이걸 두 개를 이렇게 갖고 올 수는 없으니까 하나만 고를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 잠깐 보세요. 고르고 싶은 남자가 3명 있어요. B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원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순자 아저씨가 있어요. 자, 한번 가봅니다. 자, 셋 중에 한 명 골라보세요. 예, 그럼 기회비용은 뭐예요? 원빈과 이순자 아저씨가 아니죠. 왜? 그 중에서 어디가 더 크다고 느껴져요, 가치가? 예, 너무 잘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기회비용은 뭐가 된다? 바로 원빈이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친구가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고를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기회비용 얼마다? 5달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금방 이해되시죠? 자, 우리 한번 가볼까요? 더 재밌는 거. 자, 100달러짜리도 있습니다. 하나만 골라보세요. 자, 이제 기회비용은 10달러. 금방 이해되시죠? 조금 더 어려운 거 한번 가볼까요? 자, 이번에 두 개를 한번 골라보세요. 자, 기회비용은 6달러. 역시 나오는 문제 다 틀리는군요. 자, 가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친구가 이렇게 이렇게 네 가지가 더 쉽게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요 세 개가 있어요. 자, 두 개 골라보세요. 기회비용은 아니죠. 두 개 고를 수 있었잖아요. 친구가 두 개를 골랐을 때 고를 수 있는 조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를 수 있는 조합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고를 수 있는 조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를 수 있는 조합은 자, 이렇게 잡을 수도 있죠. 또 하나는 또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해되셨죠? 얼마가 되겠습니까? 기회비용은 자, 다시 이해됐는지 안 됐는지, 고개만 끄덕였는지, 정체를 이전까지 고개 끄덕인 정체가 뭔지 보입니다. 이렇게 골랐어요. 기회비용은 얼마다? 얼마다? 기회비용? 지금 사람들 많이 보고 있어요. 자, 가봅니다. 얼굴 다 팔리고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 다시 기회비용은 얼마다? 자, 네. 안 되겠어요. 우리 소장님으로 바꿔야겠습니다. 자, 소장님 나오시고, 우리 경제연구소 소장님입니다. 과연 이 테스트를 넘겨갈 수 있을지. 자, 골라봅니다. 이거 두 개 골랐어요. 기회비용은? 11. 그렇죠. 왜? 이렇게 고르는 바람에, 가지 마세요. 이렇게 고를 수 있거나,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걸 포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은 얼마? 11달러가 돼야 되죠. 자,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러지 말고, 여기서 이제 두 개 골라보세요. 여기서 두 개 고르면. 100달러, 10달러, 5달러, 1달러. 두 개 고르면 100달러, 10달러 고르겠죠? 기회비용은 얼마예요? 105달러. 뭐 간신은 그렇죠. 왜? 두 개 이게 그다음에 큰 거잖아요. 그런 거 얼마? 105달러가 되겠죠. 그래서 기회비용이란 거는 어떤 하나의 재화를 선택함으로써 자, 우리 기회비용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회비용은 뭐냐? 정의 적어놨었는데 기회비용이란 건요. 어떤 선택에 따라 포기되어지는 가치 중 여러 개가 포기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뭐한 가치? 가장 큰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되겠죠? 기회비용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택을 할 때는 항상 뭐가 뭐보다 크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보다 뭐가 크게 하는 게 합리적 선택이다? 기회비용보다 뭐를 크게 하자? 편익을 크게 하고자 하는 게 우리 무슨적 선택이다? 합리적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되셨죠? 그래서 한번 물어볼까요? 기회비용이 0일 수도 있을까요?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회비용이 0일 수도 있을까요? 자, 한번 가봅니다. 기회비용이 0인 재화도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기회비용이 없는 재화. 이 방 안에도 가득 차 있습니다. 네, 공기. 왜? 이 공기를 마심으로써 포기되어지는 공기 중 제일 비싼 공기 얼마예요? 영원이잖아요. 그런 걸 갖다 무슨 죄다? 자유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기. 옛날에 물이라든가 지금 공기 같은 걸 우리 무슨 재? 자유재. 그럼 자유재는 여러분 거꾸로 무슨 재화다? 기회비용이 얼마인 재화? 0인 재화. 이게 기회 뭐든 다 자유재입니다. 기회비용이 마이너스인 재화도 있을까요? 기회비용이 마이너스인 재화. 왜 없어요? 자, 둘 중 하나 플루토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세슘이 있습니다. 자, 둘 중 하나랑 반드시 선택하셔야 돼요. 자, 이해되겠죠? 이걸 선택하면 뭐가 포기돼요? 이게 포기되고, 이걸 선택하면 이게 포기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 뭐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오케이? 예, 예, 예. 기회비용 가치가 여러분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예, 이런 재화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머릿속에 딱 넣어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현실적으로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등록금 너무 미친 등록금이죠. 거의 뭐 세계에서 제일 비싼 등록금인데 A군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취업을 하게 되면 연봉이 2천만 원이에요. 괜찮네요. 자, 반면에 A군이 대학을 진학할 경우는 등록금이 연간 얼마가 된다? 1,000만 원이 듭니다. 자, 막 고민하는 거야. 취업할까 대학 갈까? 취업할까 대학 갈까? 그러다 여러분 뭐예요? 대학을 진학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대학 진학의 편익은 뭐예요? 대학 공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뭐 기대 수입이라든가 뭐 했을 때 뭐 만족감이라든가 이럴 수 있겠지만 기회비용은 얼마일까요? 자, 한번 가봅니다. 기회비용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한번 맞춰보죠. 조심하셔야죠, 여러분. 자, 우리 친구 기회비용 얼마가 될까요? 모든 경제 문제를 다 틀릴 수 있다는 우리 친구가 한번.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기회비용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뭐 어려워요. 자, 실제로 우리 친구가 막 고민할 그런 나이인데 대학을 갈까 아니면 취업을 할까 이거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대학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순간 이제 포기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포기했어요? 예, 조심하셔야죠. 뭐 포기했어요? 연봉 포기했죠. 등록금 포기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왜 안 포기했어요? 대학 가면 등록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되죠. 나중에 찾을 수 있어요? 등록금 내면 4년 뒤에 돌려줍니까? 예? 그게 우리나라 대학에서 여러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오케이, 여기 유럽인 줄 아세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등록금 내면 여러분 그거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못 찾습니다. 그럼 여러분 4년을 한번 다닌다고 그러죠? 그러면 4년 동안 등록금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4천만 원 들어가죠? 그럼 포기하다는 건 뭐냐? 등록금 얼마를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4천만 원을 포기해야 되고요. 이것 플러스 뭘 포기하겠습니까? 연봉 포기하는 거죠? 그럼 연봉도 여러분 얼마예요? 4년 동안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8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기회비용은 4천만 원과 8천만 원을 더하니까 얼마가 된다? 1억 얼마? 2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머릿속에 딱 넣으셔야죠. 그래서 얼마다? 1억 2천만 원이 바로 뭐다? 기회비용이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자, 우리 한번 가봅니다. 등록금은 눈에 보여요? 안 나가요? 돈 나가는 게. 보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니까 뭐라 그래요? 눈에 보인다. 볼 시자죠? 밝게 눈에 보인다. 그래서 이건 무슨적 비용이다? 명시적 비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케이? 이건 회계장부에도 나올 수 있죠. 나 얼마씩 썼다. 그래서 이건 무슨적 비용? 회계적 비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연봉은 실제로 내가 장부에다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왜? 실제로 손해를 보기 포기하겠지만 이건 뭐예요? 다녔으면 나오는 수입이지. 네, 다녔으면 나오는 수입이지.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장부에 표시할 방법은 없죠.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이거 무슨적 비용이다? 암묵적 비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암묵적 비용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회비용은 우리가 명시적 비용에다 암묵적 비용을 더하면서 기회비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4천 플러스 8천만 원 얼마? 1억 2천만 원이 뭐가 된다? 기회비용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비용을 생각할 때 항상 이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한번 우리가 이런 문제를요 현실에 한번 적용을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A씨가 있는데 자 3억 주고 부동산 샀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근데 자기 돈 1억 갖고 사고요. 그 다음에 2억은 은행 대출 받은 겁니다. 금리는 5%고요. 근데 이게 3년 뒤에 지났더니 3억 4천만 원이 돼서 팔았어요. 그럼 얼마 벌었습니까? 4천만 원 벌었죠? 자, 이 사람은 여러분 합리적 선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겁니다. 자, 기회비용은 얼마일까?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실까요? 자, 계산해 보셨어요? 자, 합리적 선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죠. 자,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편익은 얼마예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한번 이쪽에다가는 편익이란 개념을 넣어보고요. 자, 이쪽에는 기회비용 개념을 넣어보죠. 편익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럼요. 내가 얻은 수입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3억 주고 돈 사서 3억 4천에 팔았으니까 나의 편익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4천만 원이 나의 편익이 되겠죠. 오케이. 자, 4천만 원 기본적으로 나의 편익이 될 텐데 기회비용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 조심하셔야죠. 이거는 금방 알 수 있어요. 2억을 은행에서 대출 받았죠. 그럼 그 대출 받은 돈을 갖다 여러분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갚아야 되죠.
예. 근데 이자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5%라고 했죠. 그러면은 2억의 5%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몇 년 동안 갚아야 됩니까? 3년 동안 빌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이자 얼마를 갖다가 3,000만 원을 갖다가 줘야 되죠. 이것만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빠에 배웠던 무슨적 비용이다? 명시적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자는 뭐가 돼야 됐습니까? 얼마에 대한 이자예요? 2억에 대한 이자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돈도 얼마가 있었어요? 1억 원은 내 돈이었죠. 근데 이걸 만약에 은행에다 넣어놨다면 여러분 나도 뭘 받습니까? 이자를 받지 않습니까? 그걸 빼먹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 돈을 나오는 것을 갖다 은행에다 넣어놨으면 이자 받을 텐데 안 받은 거거든요. 그건 여러분 장부에 쓸 수는 없어요. 그죠? 돈이 오고 간 게 아니니까. 하지만 내가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이자를 갖다 이건 뭐예요? 지불한 의자고 이건 받을 수 있는 걸 포기한 의자죠. 이건 얼마에 대한 이자입니까? 1억에 대한 이자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예요? 이자가 이게. 이것도 1,500만 원 아니겠습니까? 반이니까. 그럼 이건 무슨적 비용이다? 암묵적 비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더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4,5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기회비용은 얼마다? 4,5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편익은 얼마예요? 4천만 원이죠. 기회비용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4,500만 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디에다 투자를 할 때는 오케이? 기본적으로 항상 이렇게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돈하고 여러분 뭐예요?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데 할 때 빌린 거 이자 낼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을 어떻게 굴렸을 때 기회비용도 포함을 해야지만 합리적 선택을 갖다 겨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씨의 실질 수입은 마이너스 500만 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가볼게요. 뭐가 있느냐면 우리 기회비용 개념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 재판에서 있었던 적인데 재판에서도 있었던 건데 그거 들기 전에 먼저 이해를 한번 들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가볼게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자, 이제 저한테 이제 어울리는 연예인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공무원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효리 씨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근영 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실명을 해도 안 잡혀가는 거죠. 자, 효리 씨가 있고 근영 씨가 있는데 저는 이제 단 문제 제기할 때는 항상 이러죠. 두 분이 주는 만족도는 같아요. 네, 저는 둘 중 한 분을 뭐 할 수 있어요? 사귈 수가 있습니다. 두 분이 주는 만족도는 뭐 했다 그랬어요?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요, 지금까지 효리 씨를 사귀기 위해서는 1억을 투자했어요. 이 정도는 투자해야죠. 그래서 뭐 아이스크림도 이만한 거 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초콜릿도 이만한 거 사드렸습니다. 그래서 1억을 투자했는데 아직 효리 씨는 저한테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효리 씨를 갖다 사귀기 위해서는요, 5천만 원을 더 투자해야 되고요. 근영 씨를 사기 위해서는 3천만 원을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저는 누구를 갖다가 여러분 누구에게 5천만 원짜리 선물을 사주면 효리가 이제 넘어오고요. 3천만 원짜리 선물을 사드리면 근영 씨가 넘어옵니다. 자, 나는 지금 효리한테 프로포즈를 해야 될까요? 근영이한테 프로포즈를 해야 될까요? 정답? 그거 봐요. 그런다니까. 네. 누구한테 해야 돼요? 당연히 근영이한테 해야죠. 모든 경제 문제를 다 틀린 우리 놀라운 친구.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아요. 다 틀려주셔서. 정말 적극적인 의사 협력층입니다. 틀려주셔도 제가 재밌게 가르치죠. 왜 여러분? 친구 뭐라 그랬어요? 이게 너무 뭐해서? 아까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1억이나 투자했는데 너무나 아까워서.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왜? 효리하고 근영이가 주는 만족도가 어떻다 그랬어요? 같다 그랬죠. 지금 효리 사귀려면 얼마 써야 돼요? 5천. 근영이 사귀려면 얼마 써야 돼요? 3천. 어느 게 더 쌉니까? 예.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누굴 사귀려고 해야 돼요? 근영 씨 사귀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1억 같은 비용은 이미 투자된 비용이라 합리적 선택을 할 때 계산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비용을 갖다가 이미 파묻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비용이다? 매몰 비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정리되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비용이다? 매몰 비용이라 그래서 이미 들어간 비용이다. 이 뜻을 가지는 겁니다. 자, 매몰 비용 개념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의 고려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합리적 그 선택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이제 아내가 있었는데, 오케이? 아내랑 여러분 10년 동안 살아왔어요. 아주 알콩달콩 살았습니다. 오케이?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사랑이 식었어요. 그러면 과감히 뭐 해야 된다? 이혼하세요. 자,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애정이 식었다. 이혼하세요. 자, 우리 이건 전부 다 예전에 그렇게 사랑했는데 무슨 비용이다? 전부 매몰 비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일이라도 우리 서로 사랑했잖아. 매몰 비용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오케이, 딱 정답. 사랑해. 매몰 비용.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매몰 비용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매몰 비용 개념은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재판에서도 제가 이 재판 보고 상당히 좀 답답한 느낌을 받았었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간척 사업 중에서 제일 유명한 간척 사업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네, 새만금 간척 사업 했었거든요. 근데 얼마인지 액수는 기억 안 나는데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새만금 간척 사업을 계속할 것이냐, 컨티뉴로 계속할 것이냐, 스탑할 것이냐 논쟁이 붙어서 재판 들어갔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계속하자는 사람이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데 그때 논리가 뭐였었느냐? 이미 투자된 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 1조 이상 이미 투자됐기 때문에 지금 중단하는 것은 너무나 아깝다라면서 법원이 판결할 때 그 조항이 써 있었어요. 근데 이 법원의 판결이 사회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경제학적으로는 올바른 판결이 아니죠. 예, 법원 잘못했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예, 법원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왜냐하면 법원은 꼭 경제적 합리성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 법원은 다 이혼하라고 그러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매물비용 다 이혼하라 그러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최소한 이런 걸 따질 때는 이거는 결혼은 좀 다르죠. 그건 경제의 논리가 아니니까. 근데 이건 굉장히 경제의 논리로 바라봐야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매몰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재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판결문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건 올바른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꼭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어떤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의 이름이 이제 뭐 우리가 뭐 하면은 이제 이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제 케루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6대강 사업을 한 거예요. 6대 바다 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에다가 100조를 쏟아부었습니다. 오케이? 예. 그럴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잘못됐으면 뭐예요? 중단할 수 있어야죠. 이건 여기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핵 발전소도 마찬가지로 바라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합리적 선택을 할 때는 절대로 뭐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제일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이 붙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법리적을 판단해서는 핵발전소도 마찬가지예요. 핵발전소 꼭 하자 말자가 아니라, 네,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정확하게 현재 시점에서 장기간을 거친 뒤에 것을 봐야 되지, 이미 이런 비용이 투자됐는데 어떻게,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굉장히 비경제학적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그래서 기회비용 제가 여러분 1, 2로 끊어서 갈 텐데 기회비용 파트 1을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시간 여러분 더 재밌는 기회비용 파트 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